호스와 기계, 의사와 간호사에 둘러싸인 채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 몸을 흔들며 불러보아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꽉 쥐어보세요. 손들. 꽉 쥐어보세요. 더 세게. 좋아요. 네, 좋아요. 규칙적으로 기관 절개구에 튜브를 삽입해 가래를 빼내곤 합니다. 튜브가 기관 속으로 불쑥 들어올 때면 고통이 심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최악의 고통을 주는 의료기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공호흡기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단다. 그거는 인공호흡기 다는 경우는 그게 너무너무 환자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곁뛰지를 못해요. 전부 다 그 마치 그러니까 안정제를 주가지고 환자를 재웁니다. 재우고 인공호흡기를 달아놓거든요. 그걸 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게 아니면서 환자한테 불필요한 고통을 2~3개월간 가중시키는 거죠. 갈비뼈가 으스러질 만큼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심폐소생술과 기계에 의한 인공호흡 끝에 병실에서 임종하는 것을 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생명 연장 장치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절대 그거는 반대야. 내가 지금 그렇다 그래도 그냥 죽구러 나비 두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는 그래. 난 싫어요. 싫고 자기 명은 자기가 가지고 나가야지. 암이 급속도로 진행돼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처럼 환자가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에 대비해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하자는 움직임이 싹트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가망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어떤 조치는 해달라, 어떤 조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먼저 의학적 결정을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던 시대에서 이거는 환자가 생명에 대한 가치관에 근거해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먼저 밝히고 그걸 한 의사는 거기에 따라서 그걸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이 이거는 현저히 바뀐 거죠. 최초의 존엄사 판결 이후 사망한 김할머니는 평소 생명 연장 장치를 하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여러 번 당부했었고 법원도 이 점을 감안해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역시 건강할 때부터 밝혀둔 터라 생명 연장 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기경께서도 그 호흡곤란이 와서 나중에 임종하실 때 인공호흡기를 달았더라면 뭐 몇 주 몇 개월 더 연명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당신이 평소에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고 그 추기경의 그 가치관을 의료진이 수용한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사전 의료 지시의 하나의 절차고 그걸 문서로 담은 게 이제 사전 의료 지시서라고 생각합니다. 말기암 환자의 임종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작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종종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꼭 어디 고향에 다녀오시고 싶다라든가 어머님의 산소에 다녀오고 싶다든가 그런 소망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병원에서는 이제 적절하게 상담 같은 것들이 안 되면서 끝까지 어떤 치료에 대한 희망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계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뇌 전이가 온다든가 또는 어떤 다른 대사상의 이상으로 해서 의식이 흐려지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 아래 이중의 고통에 내몰립니다. 그러나 최선이 환자에겐 최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졸라서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하지 않은 항암 치료를 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오히려 뭐 효과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이제 항암제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오히려 뭐 감염이라든가 또 백혈구 감소증 이런 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좀 뭐 이제 임상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3년 전 발표된 자료지만 의료 현장에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하고 어떤 환자의 그 치료의 목표가 환자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편안하게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걸 도와주는 게 우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때는 그 치료의 목표랄까요? 눈높이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진료 현장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막 모든 것을 그 완치를 전제로 하는 그 검사라든지 그 투약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목숨만 연장시키면 그게 최선일까? 연명지상주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연장된 시간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시간이란 게 우리가 뭐 누구나 다 느끼지만은 어떤 때는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이 있고 또 1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계적으로 의식이 없는 채 연장한 몇 주, 몇 개월이라는 거는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그런 기계적인 의료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그 남은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거든요. 마지막 남은 시간, 무엇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 소중한 시간을 죽음 준비와 작별에 써야 한다는 시각에서 시작된 게 호스피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호스피스 시설이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있는 갈바리 의원입니다. 호스피스에선 말기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는 더 이상 받지 않고 고통을 완화해주는 진통제를 주로 투약받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계셨어요? 무슨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호모학이 인간이구나 생각. 인간이라는 건 아무 허무맹랑한 거야. 아무 그냥 욕심 부려봐야 그렇고 욕심 부려가지고. 욕심 부리고 사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욕심 부리고 사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난 욕심 안 부렸어요. 네. 솔직히 욕심 부릴 것 같으냐고. 평화로운 아침, 조용한 일상이 흐르다가도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컨디션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 의식이 좀 없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오라고. 혈압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남편분하고도 화해하셨고 아침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죽음은 누구나 혼자 치러내야 하는 졸업시험 같은 것. 작별 연습과 화해는 편안한 영면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직시하는 일은 훈련을 거듭할수록 날마다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게 참 힘들죠. 그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그 표현이 안 되니까 꽃을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 꽂으면서 내가 딸을 생각했는지 아이를 생각했는지 하면서 이 꽃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아프지 않고 너희들 곁에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아파서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돼서 미안하고, 아빠는 너희들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 미안해. 전체적으로 느긋한 분위기 속에서 환자들은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에 가면 곧 죽는 것으로 인식해 아직까진 찾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끝까지 애착을, 그 삶에 대한 애착, 뭐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연연히 하시는 거, 난 안 죽을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어렵기는 한데 그거가 나쁘다고는 저희가 뭐 판단은 안 해요. 안 하고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죽음이 저희는 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생명회로 나아간다. 그다음 삶과 죽음이 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의 어떤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좀 자유롭게 또 이 생을 좀 잘 살았고 이제 다음 생으로 간다. 아니면 뭐 아픈 사람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이별을 준비하고 슬픔을 달래는 법을 미리부터 일깨워 줍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새 신부인 황수경 씨는 친정어머니가 아프단 소식에 미용사 일도 그만두고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제 한 달 전에 뇌졸중으로, 결혼 앞두고 한 달 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마디 말도 없이, 남편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셨는데, 저는 그래도 엄마가 지금 암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겠지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어떻게 지내라고. 그리고 저도 엄마한테 남은 기간 동안 효도를 할 수 있고. 12년 전 이곳에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킨 신동근 씨. 매주 한 번씩 이곳을 찾아 환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침대를 마주하고도 슬프기는커녕 마음이 차분해지고 위로가 되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이 참으로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아픈 내색 하나 안 보이고 인상도 하나 안 찡그리고, 그냥 우리 보통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해서 자장하면은 몇 번 눈 이렇게 감칠감칠하다가 그냥 잠이 소르르 들잖아요.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수녀님이 시계를 보시고 제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어머니 눈을 이래 쓸더라고요. 다만 신라 같은 희망에 의지해 어머니를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모시고 다닌 건 못내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수술을 한다, 특히 대수술을 한다 이러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말려요. 자식된 마음으로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그 환자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더라고요. 말기암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은 호스피스의 중요 원칙. 하지만 병원에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임종을 목도해온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편안한 죽음의 조건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그냥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잘 산 사람이 잘 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세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분들은 보내는 분도 좀 편안하고 가는 분도 안녕 거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그 숨이 코에서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렇게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난 뒤에 그 전까지는 아주 흑빛이던 얼굴이 환하게 밝은 빛으로 빛나는 것을 종종 봐요. 종교의 역할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뭐 영의 존재 같은 것들을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거는 종교라든가 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그 자아에 대한 부분 또 자아의 존재에 대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케어해주고 터치해주는 것들은 환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죽음은 남은 사람들의 인생에도 큰 상처가 됩니다. 가족의 죽음 이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막막하고도 절실해 마치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하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스물아홉 살에 고향인 황해도를 떠나 바다 건너 교동도에 정착한 최얌전 할머니. 한국전쟁 당시 지식인이던 남편이 총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시신도 미처 수습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월남해 살아온 지 이미 60년입니다. 우리 아들이 유복자라고. 난 이만큼 사는 거 누구 도움도 없고 누구 저기도 모르고 그냥 악으로 살아서 그냥 정말 맨발 벗고 뛰어서. 물은 뗄 수 없어요? 네.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이 있어서 못 되죠. 근데 낡은 집이지만 그래도 이곳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선 맑은 날이면 고향인 황해도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 처지 빠져서 그렇거든. 여기 겁나게 보여서 죽는 뭐 저기 가서 그냥 꼭 감고 죽는 게 목적이지. 아들들도 며느리도 그래. 지금 화장을 나가. 화장해서 화장도 해서 맘대로 못 갖다 버린다면 저 이국 이 곰이라는데 저기 성들이서요 바짝해서 종지가 가져가서 그 성들 뿌리면 이국 바라다 봐. 그렇게 뿌리고 말아라 그래. 고향이 너무 그리우시구나. 그렇죠. 그게 세상 산 거를 너무너무 허물게 살아서 뭐든지 남들은 나를 눈물 많다 그러죠. 산 거에 그럴 수밖에 없어. 19살에 결혼해 50년을 해로한 이재선 할아버지. 지난달 성대한 금혼식을 치를 정도로 동네에선 손꼽히는 인꼬 부부입니다. 지금 현재 5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참 아주 참난 복된 사람을 만났다고 우리 사람 어디나 자랑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도 또 내가 그렇게 남편 잘 만났지 그러면은 당신은 나 잘못 만났나 그래 반문한다고요. 그래도 그냥 잘 만났지 그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요? 옛날 사람 순진해서 그렇죠. 근데 가족 화평하고 지역 유지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은 콕콕 쑤시듯 시린 데가 있습니다. 먼저 앞세운 막내 아들 때문입니다. 2006년도 12월 20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아직도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뭐 옛 그 할아버지들이 부모를 이렇게 자꾸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산에다 시신을 묻지만은 자식이 죽었을 때는 그 가슴에다 묻는 얘기가 오늘날까지 지금도 가슴에 와 닿고 있고요. 지금에서 막내 자식은 더 그전 할아버지들이 애기 손가락을 깨밀면은 더 아프다고 그러더니 그것이 내 그 생에 이렇게 사실 걸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지금도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세우면 살아남은 게 죄라도 되는 듯 싶어 말하기를 기피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슴이 안 끝을 한 5분 내 생각에는 한 1시간쯤 된 것 같은데 실제 한 5분 정도는 답답하더래요. 근데 어떤 대학교 총장님은요 옆구리가 시리더래요. 그냥 이렇게 이불을 덮어도 시리고 옷을 두껍게 껴입어도 여기가 시리더래요. 이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슬픔이라 그래요. 천의 바람이 되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습니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빛이 되어 밭에 내리쬐고 겨울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됩니다. 아침에는 새가 되어 당신의 잠을 깨웁니다. 밤에는 별이 되어 당신을 지켜줍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찍부터 죽음 준비 학교를 열어온 한 노인복지관. 죽음을 가르친다고 했더니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 죽음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터부시하고 관심 바뀌고 말하기를 꺼려하고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쉽게 전화해서 프로그램 하겠다고 붙여놓은 현수막 당장 떼라 그러고요. 죽는 약 주냐고 물어보고요. 죽는 방법 알려주냐고 물어보고. 하지만 미리 써본 유언장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랑해 나의 자손들 부디 건강에 유의하며 행복해라. 나의 장례식 평소에도 생각해온 일이지만 죽음 교육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다. 시신은 기증하고 화장장으로 하되 상골장으로 하기를 원한다.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먼저 저 세상에 갑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한 점 후회하며 갑니다. 편안히 사시다가 먼 훗날 천국에서 재배하길 부탁합니다. 다시 할까요? 다시 해요?
유언장 앞에선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저절로 드러납니다. 단 한 분도 유언장에 돈 많이 벌어라, 아니면 무조건 1등해라 라고 쓰신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사랑해라, 건강해라, 화목해라. 그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대학 신입생들에게 죽음학을 가르쳐온 오진탁 교수. 그는 우리 사회의 죽음의 질이 극히 낮다고 걱정합니다. 어느 사회를 측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질 가지고 보는 겁니다. 죽음의 질의 구체적인 거는 뭐 우울증 유병률, 자살률, 자살 충동률, 임종 방식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질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아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1시간도 안 됐는데 바로 그냥 냉장고를 넣는 거예요. 그 어둡고 컴컴한 그 답답한 곳에 몇 평 안 되잖아요. 아주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 그냥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게. 내가 암에 걸려서 죽었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이렇게 막 아무 남자나 그 장례식장에 있는 직원이 나를 빨개 벗겨서 깎여가지고 대충 못 입혀서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티벳은 불교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고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티벳 고유의 매장 풍습으로 유명합니다. 죽으면 땅에 묻는 대신 시신을 독수리의 먹이로 내어주는 천장 풍습입니다. 치듯이 쳐가지고 보리가루 섞어서 또 이제 잘게 밟아주면은 독수리가 시신을 6월까지 죄다 쪼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0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육신이 다른 생명의 일부로 바뀌는 것일 뿐, 죽으면서도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믿음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로부터 벗어나서 폐차를 시키고 우리가 이제 쇠차를 갈아타듯이 육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어떤 더 영적인 성숙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티벳 사람들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욕심, 원한, 집착. 이 세 가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삶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해요. 또 죽어갈 때도 편하게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삶의 총체적인 하나의 결론으로서 나타나요. 삶과 죽음을 둘로 보지 않고 순환 고리로 이해하는 매장 풍습은 티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해안 섬 지역에 남아있는 초본에서도 티벳 사람들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본은 시신을 묻지 않고 볏짚으로 일종의 집을 만들어 그 아래 모셔두는 것입니다. 10년쯤 초본에 모셔두면 살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유골만 수습해 본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간을 넣고 그 위에 이제 쥐하고 마름하고 이형을 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 이제 되면 이장을 할 거거든요. 이장을 하면 여기는 그냥 헤쳐버려요, 그대로. 초본 풍습은 원래는 전국적으로 행해졌지만 지금은 그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섬 지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유족들은 산짐승이나 바람 때문에 초분이 훼손될까 걱정입니다. 초분이라고 하는 게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공동체 사람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단순하게 급격하게 끊어져 버린 이별, 단절 이런 것보다는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숨이 끊어져도 차마 헤어질 수 없어 10년 동안 곁에 두고 이별을 준비했던 사람들. 헤어짐이 이렇듯 어렵지만 삶이란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와 같으며 죽음 역시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뜻깊은 죽음을 겪었습니다. 무소유의 홀가분함을 일깨워준 법정 스님. 마지막 남은 강마까지 나눠주고 떠난 김수환 추기경. 보통 사람들이 그 뜻을 온전히 따르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단정하게 살아야 아름답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왜 젊을 때부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는지 일깨워줍니다.